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늘은 벌써 세 번째 이렇게 촬영을 하셨습니다. 벌써 그러네요. 네, 오늘 진짜 많이 수고를 해주셔가지고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박사님. 명절에도 나오셔서 또 촬영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그때 영상이 한 15만 건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 댓글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박사님 주사파에 있을 때 그게 다 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을 이제 돌이킬 수 있도록 깨우쳐 달라, 그런 부탁의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참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인데, 네네. 왜냐면 내 잘못을 자꾸 반성한다는 게 사실 저는 좀 잊어버리고 싶거든요. 참 왜냐면 내가 실수한 거니까, 그리고 정말 잘못한 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죄의 반성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 실체를 안다면 그건 뭐 해야죠. 네, 고통스럽더라도. 맞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적폐청산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맨 처음 시작한 게 적폐청산입니다. 그리고 우선 언론사부터 시작했죠. MBC, KBS, 그리고 각 정부에 그 적폐청산을 한다고 전부 무슨 특별위원회 걸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없는 거고 법률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각 기관에 과거 정부에, 특히 보수 정부에 했던 일을 전부 뒤집기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 혁명원의 완장차고 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 적폐청산은 북한의 혁명론에 보면 민주연립정부가 하는 기능 중에 파쇼 청산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파쇼 체제 청산. 거기에 보면 보수 반동 관료배,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나 보수 관료 출신 관료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 전부 청산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일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적폐청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단어가 북한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파쇼 체제 청산이죠. 파쇼 체제 청산.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파쇼 체제라 그럽니다. 보수 정권을. 파쇼 체제란 정치적으로는 보수 정권의 정당이나 정당 관계자 관료들을 말하고, 경제적으로는 그 파쇼 정치 체제를 지탱하는 재벌 집단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그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돼 있잖아요. 와,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 안에 이와 같은 전략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오늘날 현 문재인 정권 하에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박사님?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북한의 혁명론에 나와 있는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북한의 대남 이 혁명 전략이 있을 텐데요. 파쇼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 이것 말고도 지금 여러 개가 겹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연립정부가 혁명 바로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연립정부에서 파쇼 체제를 최대한 무력화시켜 놓으면, 그러니까 보수 정권과 보수 정권의 기반인 재벌을 무력화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혁명을 가기 쉽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혁명 단계 직전에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있는 그 거죠.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방향이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설명이 안 되죠. 지금 이름만 비슷하지 내용은 똑같아요. 이름만 다르고 본질은 똑같다. PPT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의 혁명 전략의 이름이 제가 계속 이야기하자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입니다. NLPDR론. 요즘은 P가 빠졌죠. People이 빠지고 그냥 NLDR론. NL이 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 영어로. 그 다음에 DR, 데모크라시 레볼루션, 혁명. 그래서 이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인데, 이것을 그래서 NL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막시스들은 PD라 그러고, 얘들은 바로 공산혁명을 하자는 거고, 이 북한이 정식화한 그런 혁명론은 우선 미국을 몰아내자. 민족해방이라는 게 미군을 몰아내자는 거거든요. 미군을 몰아내야 자신들이 그 공산 척화 통일이 가능하다 본 거니까. 그래서 이제 NL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주요 정치 목표가 있고 보조 정치 목표가 있습니다. 주요 정치 목표는 최종 골. 네네. 핵심적으로 결국은 이 혁명이 어디까지 갈 거냐. 1차로는 2단계 혁명이니까 완전 공산화 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갈 거냐. 네. 그게 주요 정치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보조 정치 목표는 그 주요 정치 목표에 가기 전까지 그 기반을 만드는 것. 네네. 거기를 보조 정치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주요 정치 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 북한 용어나 그 좌파들 용어는 잘 읽어야 됩니다. 자주적이라고 하면 네. 미국을 몰아대는 것을 말합니다. 자주적이란 단어는 미국을 향하고 있는 단어. 예, 그러니까 그 3대 투쟁의 반미 자주화 투쟁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반미 자주화 투쟁하면 반미 미국 몰아낸 투쟁.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요. 그 이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는 말인 계속 미국에게 전달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근데 사실 이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의 지대화. 네. 비핵 지대화란. 네네네. 그래서 용어를 그러니까 저희가 북한 그 공산주의자들은 네. 지식인들이 하는 혁명이었기 때문에 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와 비핵 지대화는 다른 게.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거든요. 네네. 북한의 핵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북한 핵을 못 쓰게 하겠다는 거고 비핵 지대화는 뭐냐면 지금 한반도 전체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핵 군축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네네. 북한이 주장하기는 그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주한미군이 핵을 갖고 있지 않냐. 그래서 북한은 계속 주한미군도 철수해라. 그다음에 주한미군 갖고 있는 핵 철수해라. 그럼 현재 주한미군 지금 핵 나갔다. 네. 야, 그렇지만 주한미군을 보조하는 기지가 괌에 있지 않냐. 괌에 전략폭격기 있잖아요. 네네. 전략폭격기 날아오면은 결국 그거 핵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없앨 테니까 네. 미군이 그러면은 한반도에 핵 우산을 없애라는 거죠. 핵 우산을 없으면 핵 우산이 없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미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핵화라는 말은 같아 보이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비핵 지대화. 네,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말하고 있는 비핵화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그렇죠. 네. 비핵화는 북한 핵을 없애라는 얘기고, 네, 맞습니다. 네. 비핵 지대화는 북한 핵을 인정한 상태에서 주한미군의 핵과 이건 딜하자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로 굉장히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르세요, 잘. 그래서 그 용어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제가 2시에 방송했나요? 프레임 이론에. 네네, 맞습니다. 예. 그거를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조 정치 목표를 보세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네. 이게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부입니다.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정부가 아니고, 물론 선거도 할 수 있지만 네. 폭력혁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열어놨어요. 그 다음에 그것에 가기 위해서 네. 보조 정치 목표가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민중 주도의 민주연립 정권을 만든다. 민주연립 정권. 네. 민중 주도라 하면 노동자, 농민, 그다음에 그곳에 뿌리박고 있는 당, 네네. 공산당을 이야기하죠. 지금 민주연립 정부는 그러면은 뭐 여러 단계들이 연합한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네네. 민중 주도라는 건 주사파들의 주체사 인정하는 사람들을 모은 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떨까요? 전대협 주사파 있죠. 네네. 전대협 주사파. 정치 세력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저기 민주노총의 언론노조 있죠. 언론노조. 예? 이들이 아주 핵심이죠. 그 다음에 당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대협을 한 당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언론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전교조도 소속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민주노총이니까. 그럼 또 하나 더 있죠. 지식인 집단들 있잖아요. 좌파, 뭐 각종 연구소들, 참여연대 이런 것들.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제가 걱정인지 기운인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저기 민주연립정부에 해당한다. 네. 정권에 주사파의 정치권과 그 다음에 민주노총과 그 다음에 연구소 등 그 시민사회단체 이론적 집단. 선생님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에 있었던 좌파 정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문재인 정권과 지나온 좌파 정권은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다르죠. 이제까지 한 번도 사회주의면 뭐 어때 일어난 정권 없었잖아요. 노무현은 사실 그 말은 안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전 정권이에요. 그러나 이 정부는 사회주의면 어때?
그리고 노골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유엔에 나가서 네네. 북한은 핵 가질 뭐 능력이 없다는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북한 입장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을 계속 압박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전선언 하자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외국 언론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미국의 그 뭐야 김정은이 대변이라고 했을까요? 북한의 스파이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 지금은 통일부 장관이지만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이 발언했던 내용들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토지 국유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토지 국유화가 가장 잘 된 데가 북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주의 체제로 갈 어떤 시점에 와 있다라는 그러니까 뉘앙스의 입구에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걸 보면서 그게 보조 전치 목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연립 정권을 쟁취하고 거기 보세요. 민주연립 정부의 기능이 뭐가 있냐면 파쇼적 정치 체제를 개혁하다. 이 파쇼적 정치 체제는 무슨 말이냐면 보수 정권을 타도하잖아요. 보수 정치 세력을. 네네. 그래서 지금 저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대통령 다 구속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에 있던 고위 관료 현재 150명 구속돼 있습니다. 감옥 갔다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 하에 전 정권에 있던 사람들이 150명이나 구속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없죠. 인민혁명식이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법을 이용해서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을 기가 흔들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 법을 이용한다 그래서 바이 더 로우라 그럽니다. 우리는 법에 의한 통치, 법의 직접적 통치. 그래서 오브 더 로우라 그러거든요. 룰 오브 더 로우. 근데 룰 바이 더 로우는 법을 이용해서 히틀러 같은 경우도 법을 이용해서 파쇼 체제로 갔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지금 의심하는 게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파쇼적 정치 체제를 개혁하고 사회 정치 생활의 민주화를 실시한다 그래요. 저게 뭐냐면 사회 정치 생활의 민주주의는 얘들이 말하는 것은 인민민주주의를 말하거든요. 그럼 사회 정치 생활의 민주화를 실시하려면 사회 정치 생활의 기본이 뭐겠어요? 경제죠. 네 맞습니다. 경제는 지금 재벌을 해체하자는 거죠. 지금도 삼성의 이재용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재벌들 다 한번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참. 그리고 또 지금 거기에 보면 민중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장한다. 해가지고 한 게 뭡니까? 공안 통치기구를 해체했죠. 공안 통치기구란 뭘까요? 지금 뭐 기무사라든지. 그렇죠. 국군 기무사령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해체해가지고 다른 이름을 바꿨죠. 아예 그냥 그래서 거기서 그 국군 기무사령부 안에 있던 그러니까 대공요원들. 우리나라 대공요원은 크게 두 군데가 가장 그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데입니다. 하나는 국정원. 지금 국정원 어떻게 됐습니까? 대공수사기는 완전 없어졌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국정원에 있던 대북 그다음에 대공산주의 수사를 하던 사람들의 늘은 어떻게 된답니까? 뭐 사실상 국가보안법도 다 지금 무력화가 아니 그러니까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최고의 전문가예요. 수십 년간.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최고의 공안 기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정원과 기무사였어요. 기무사를 지금 해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기무사를 해체하고 대공수사를 하던 사람을 전부 원대복귀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기무사에 군대 내에서 국군이 갖고 있는 왜냐하면 국군이라는 게 대학생들 군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들 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군대 내에 있는 사람이 외곽에서 간첩들과 연결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 내에서 그런 대공수사를 하는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없애버린 거죠. 사실상 이제 간첩이 들어와서 간첩 행위를 해도 잡아갈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법도 사실상 무력화됐잖아요. 맞습니다. 저게 지금 북한의 혁명 전략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민주연립 정권이 파쇼적 정치 체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미제에 기생하는 반동 관료배와 반동 관료배는 누굽니까?
보수 정치인들, 그다음에 관료들, 네. 군인들. 그 군인들 누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반동 관료와 군인들 중에는 국정원장 전직 3명 다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매판 잡은 건 재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의 정치적 기반을 부수는 걸 말아요. 그래서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을 괴멸시키고 재벌을 해체해서 국가 소유 또는 공기업. 지금 계속 그 민노 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네. 저게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적 기자회견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는 광화문에 가도 그 1년 365일 매일 현수막 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북한의 전략 전술을 알면 이해가 되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국가보안법 폐지되면 누가 가장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네네 맞습니다. 간첩들. 이야 참. 그러니까 간첩 잡는 기구 없애고 간첩 잡는 법을 무력화시켜 놓으면 그러면은 간첩들 혹은 간첩에 보조하는 사람들 맘 놓고 활동할 근거를 만드는 거죠. 그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쳤던 그런 것들도 원래는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행위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그런 걸 해도 표현의 자유다. 군대에 있을 때는 그보다 더한 일도 있었어요. 군대 현역 군인이 군대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 외쳤어요. 근데 무죄됐어요. 근데 왜 그런 게 처벌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국가보안법 사건에 보면 이제 물론 이제 국가보안법이 굉장히 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행위가 우선 북한을 돕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검찰 측에서 증명해야 돼요. 이게 사상범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은 굉장히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인지를 알기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참.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런 아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야 되니까 사실상 국가보안법은 지금 현재 그대로 하면 적용이 있으나 마나한 거에 되어버렸죠. 맞습니다. 근데 이걸 예전처럼 좀 굳건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념이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를 해체시키기 위한 뭐 발언, 문구, 표현들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데도 그런 걸 제재할 수 있는 법들조차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제가 뭐 지난 시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정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약점이 있어요. 근본적 자유를 보장하다 보니까 그 보장된 자유들을 가지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한테는 취약점이 있어요. 맞습니다. 참.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방어적 민주주의라 해가지고 그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에서는 단호합니다. 그래서 헌법보안청이라는 기구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보안청 같은 경우는 헌법을 위배하는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헌법을 한번 위배한 사람은 평생 관리로 못 나오도록 해놨어요. 과거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국가보안법 기소됐잖아요. 그러면 평생 국회의원도 못하고 정부직에 못 나와요. 만약에 독일이었다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 사건은 구속된 이인영이나 이런 이석 이런 사람 절대로 국회의원 될 수 없죠. 그게 헌법보안청을 만든 독일입니다. 미국도 체제를 흔드는 그 시국 사법인데 절대로 관대하지 않아요. 자신의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에서 아주 단호해요. 선생님 그러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관대하고 뭔가 무너져 간다는 거에 대한 국민의 어떤 교육이 왜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관대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사상의 자유란 핑계로 무너뜨리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방어 기능이 무너진 거예요. 방어 기능도 있었거든요. 그걸 없애버린 거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저들이 무너뜨리려고 그동안 그렇게 노력해오는 기간 동안에 그것이 지금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이걸 지켜내야 되는 쪽에서는 사실 조금 무능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무능도 했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사실 설명했어야 됩니다. 우리 자유민주정이 뭐냐. 그리고 자유민주정은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이용해서 체제를 전복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대응한다는 국민의 합의를 만들어냈어야 돼요. 그동안 사실 너무 바빴어요. 우리 정부가. 사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력을 하나로 모아야 되니까 권위주의 체제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87년도에 이제 민주주의가 전면화되니까 그때부터는 그 좌파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념 공세에 대응을 못했어요. 특히 우리 지식인 사회에 그러니까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국가 정보는 빼고 그런 엘리트 지식인들 사이에 공산주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학생운동 당시만 해도 학교에 수업에 들어가서 공산주의 이론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교수가 대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책들이 전부 금서로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는 전부 지하에서 보고 있었고 우리는 지하에서 원서로 영어로 보든지 일본어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도 교수들조차도 그렇죠. 몰랐죠. 그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대응 자체를 할 수 없어서. 야, 근데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되려 이러한 교육들이 훨씬 더 시급해 보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런 그 북한의 혁명 전략이랄지 공산주의 사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청교도 신학원에서 아마 정광 목사님이 이야기해서 제가 한번 이런 현대 정치라는 과목에 이제 현대 그 사상이라는 과목에서 한번 이런 것을 시도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국민 교육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로 교육을 통해 미국이나 독일처럼 국민들 자체가 그런 데 깨어나 있으면 사실 이렇게 목사님이라든지 박사님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외칠 필요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초중고 시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념이 뭔지 사상이 뭔지 왜 정당한지 우리는 어떤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얼마나 우리는 자랑스러운 성과가 있는지 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재작년 목사님께서 시국선언을 하시고 조그만한 텐트 하나 속에서 방송을 계속 하셨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그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7가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플러스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날마다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 보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과 국민들이 깨어나게 됐거든요. 그럼요. 너무나도 반복적인 이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우리도 지금 현재 뭐 이시도 라이브나 뭐 제가 하는 뭐 시사 엑스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국민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셈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이동호 박사님의 오전에 늘 10시입니다. 오전 10시에 방송하고 계시는 이동호 박사의 시사 엑스레이 시간이 있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또 공유해 주셔서 이런 걸 또 듣고 배워야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슈도 라이브 시간이라든지 정광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방송 혹은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전파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다음에 좀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민주연립정부의 기능 중에 하나가 파쇼체제 청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파쇼체제 청산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맞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제가 아까 파쇼체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보수 정치인들, 관료들을 청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맞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네. 화면을 좀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례인데요. 실제 사례, 적폐 청산에 대한 사례를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재수 전 이제 국군 기무사령관이죠. 국군 기무사령관이었는데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18년도에 수사를 받다가 자살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군인이기도 하고 또 박지만 씨,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가 육사 출신이잖아요. 군사관학교 동기동창입니다. 박지만 씨와 동기였나요? 동기동창이고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인데
그때 이 사람에게 세월호 사찰 혐의를 그러니까 왜 국군 기무사가 세월호 그 사람들을 사찰했냐? 그래서 이건 월권행위다. 그래서 직권남용, 행사권리 방해 혐의로 했습니다. 검찰에.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유서에 이렇게 썼어요.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 라고 유서에 쓰고 자살해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한 모욕감을 사실 일부러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평생 군을 지닌 그 군인을 완전히 그 뭡니까 수사 중에 수갑을 채워서 앞에 세웠잖아요. 이미 뭐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이미 죄인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포를 해버린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삼성 장군 평생 군 그리고 대한민국 정보를 책임진 최고의 책임자를 전부 마음 그 언론 앞에서 수갑 채워서 딱 서게 했으니까. 우리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이미 1심, 2심에서 판결이 났지만 그냥 양복이 끄떡끄떡 나오게 했잖아요. 회사 출근하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것들이. 그런데 이 이재수 사령관은 수사 중이었어요.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정보화 목사님도 그래서 그나마 지금 몇 년 지나서 이제야 그 언론 국가 뭐 인권위원회인가에서 그 뭐야 수갑 채워서 생권 인권 침해다 했잖아요. 인권 침해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현재 어떻게 판결 났습니까? 무혐의 판결이 났습니다. 야, 참.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이재수 장군이 국군 기무사령관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 감옥 안 갔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던 괴멸을 시키기 위해 날려버려야 되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파쇼 체제 청산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습니까? 이 국군 기무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자리. 국정원장, 국정기무사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쓸어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구속됐잖아요. 지금 3년이 지난 이 사람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분은 영영 우리 곁을 떠났죠. 이분 가족들은 또 평생 이 고통 속에서 또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국군 기무사령관이 저렇게 죽고 저렇게 검찰 조사받고 불려다니고 하게 되면 그 간첩 수사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신호예요. 굉장히 위축되겠죠. 사실. 위축되는 정도가 아니죠.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번에 목사님께서도 박사님과 인터뷰하실 때 그때 그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고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일반 사람들은 충분히 자살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나름대로 자부심으로 산 사람이 자신이 자부심이 무너질 때 그 사람은 극단적 사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 자부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이미 죄로 결론 나고 억울하다. 그럼 억울한 심정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참. 네, 이 이재수 사령관님뿐만이 아니라 또 보시죠. 또 다른 한 분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석균 해양정 경찰청장님이신데요. 이번에도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이 사람도 세월호 구조에 실패했다. 해가지고 구속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다시 해가지고 이 세월호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특별수사단을 만들었어요. 그 수사단이 다시 샅샅이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선 넘어진 것의 원인은 지난번에 법원에서 결론이 내린 것에 반하는 그러니까 그것과 다시 대립되는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때 무너진 게 수평수 안 채웠다. 많이 실으려고. 맞습니다. 안 채우고 그다음에 화물도 어디에 실었습니까? 윗부분에 배 윗부분에. 그다음에 이 화물들을 묶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배가 휘청 기울어지면 수평수가 제대로 채워져 있으면 배가 다시 복원이 되는데 이거 복원을 못한 거예요. 무너지 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위에 실었던 그러니까 묶지 않았던 화물들이 서로 부딪힌 거예요. 쏠리고 부딪히면서 꽉꽉꽉 소리가 그 소리였어요. 그래서
복원력을 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배가 무너질 때 제가 설명했지만 타이타닉이나 거기 보면 선장들이 네. 끝까지 배와 자신의 목숨을 같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승무원들이 가장 먼저 교육받는 게 배에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요령이 있잖아요. 그 윤리가 있고. 그래서 우선 승객들을 먼저 탈출시키고, 승객들 탈출시키고 자신은 맨 마지막에 나간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미 지금 본부는 무전으로 듣고 있는 거고, 네. 당시에 선장이 네. 무선으로 네. 우리가 지금 나가도 네. 구조가 가능하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청이 어떻게 판단했겠습니까? 퇴선 조치를 다 했구나. 네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장이나 선원이 나갈 때는 뭔가 퇴선 조치를 하니까 나가니까. 네네. 그래도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들이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자기들 먼저 탈출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참. 이미 이거는 사실은 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박근혜 시절 공무원들이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나쁜 짓 했다고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7시간 뭐 했냐 했잖아요. 포스터 만들어서 참. 뭐 연애했다고 했다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참 입에 담기도 네. 참 무섭다고 할 정도로 본인이 설명했습니다만 뭐 무슨 외간 남자와 미래를 즐겼다, 이상한 미래를 즐겼다. 그다음에 무당 구댔다. 그다음에 그렇죠. 미용 시술했다. 그다음에 머리 올린다고 2시간 있었다. 이런 얘기들 계속 7시간 동안 뭐 했냐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7시간 동안 그러니까 박근혜를 그렇게 모니까 그 박근혜 정부에 있던 관료들도 네네. 뭔가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7시간 동안 구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지금 저기에 가 있는데 해경 지휘부는 구조를 못하고 네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감옥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결국 3년 넘게 네. 수사해서 그것도 한 번 수사하고 다시 또 특별수사단이 해서 맞습니다.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또 문정권에서 수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 특별수사단 네. 단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특별수사단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없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 참. 저희 청와대에서도 계속 막 예배들이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세월호 이제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해서 피켓 들고 막 예배 방해하시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재인이 이제 세월호 아이들한테 일주기 때 또 가서 얘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막 고맙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대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세월호 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그리고 보수 세력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정치 세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처벌에 네네. 아니 어린아이들이 실시간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예. 그 시간에 미래를 하는 대통령이라면 그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대변하는 정당이라면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보수 세력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저항감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싫어도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진 않겠다. 이런 그거는 그때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보수 세력은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세력이다. 나는 강력한 이미지를 넣어준 거죠. 참. 그게 네네. 아까 다시 돌아가면 네네. 민주연립정부의 기능에 파쇼 정치체제 청산 그게 적폐청산 이름으로 우리 보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같은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결국 무혐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무슨 본질은 아니지만 그럼 이분들을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목사님께서도 내가 6개월 동안 교도소에 있었는데 구치소에 있었는데 결국 무죄 판결,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 근데 국가가 이걸 어떻게 무슨 수로 보상해 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다시는 정권에 빌붙어서 그렇게 했다가는 예예. 나중에 자신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것들을 네네. 똑똑히 알게 해야 다시금 그 정권에 빌붙어서 하는 저런 기술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사례는 국정원장 3인에 대한 기사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인 파기환송서 실형 선고됐다는 기사인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국정원장 3명입니다. 네네. 국정원장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전체 정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네네. 전 세계 민주국가에 네.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모두 다 감옥 간 사람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혁명 중에나 가능해요. 그런데 저 국정원장을 구속시킬 게 없으니까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노무현 없으니까. 정권 때도 특활비를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를 네네. 국정원에 써놓습니다. 넣어놨다가 필요시 대통령이 갖다 써요. 근데 무슨 상납이에요. 대통령이 달라서 준 건데. 이야. 그리고 지금, 김대중 정부 때도 썼고 노무현 정부 때도 이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상납했다고. 박근혜에게 특활비 36억을 상납했다는 혐의로 네네. 이 전직 국정원장 3명을 다 구속시켰어요. 이야. 남재준 장군은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정말로 보기 드문 군인이죠. 네네. 이들이 북한이 이야기하는 보수 반동 관료배예요. 이들을 전부 구속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은 특활비 상납이라는 걸로 구속했지만 실제로는 뭐가 진행되고 있다는 인민재판, 적폐청산이라는 명의로 뭐요? 보수 세력 청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역사상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야, 그래서 제가 우려하기는 지금이 혁명 전 단계다. 이제 마지막만 남았다. 네네네. 라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동호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 차례 나와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저들의 혁명 단계가 거의 막바지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상황,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박사님?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보루는 깨어있는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아니라고 외쳐야 됩니다. 우선 깨어 있으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나라라는 것을 가슴 깊이 알아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외친다고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는 사실을 내 주변에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국민이 먼저 알아야 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내 아이들부터 내 주변부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네. 개별로는 힘듭니다. 조직돼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자유민주정은 그 자유민주를 지키는 정당을 통해서 그 조직이 되는데 네네. 지금 대한민국은 그 보수 정당이 굉장히 허약합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뭐 보수 정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며칠 전에 어젠가요 그 뭡니까 그 누구 죽음입니까 그 이물련 행진곡을 지은 백기환 씨가 죽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국민의힘 대변인이 쓴 논평 보세요. 발표. 민주주의 오늘날 민주주의는 그분의 공입니다. 그 사람은 범민련 옹호에 있거든요. 범민련은 대법원으로부터 이적 단체라는 판결을 받은 단체입니다. 아니, 대체 국민의힘 대변인이 왜 그런 논평을 쓰는 겁니까? 역사관이 없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수 정당을 대변하는 정당은 역사관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조직에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정광 목사님이랑 여기서 우리 3.1절 앱으로 우리가 1000만을 조직하자. 그러니까 지금 조직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어디에 나가서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터넷 SNS상으로 조직이 되면 그 앱을 깔게 되면 그 앱에 등록하게 되면 물론 귀찮죠. 자기 이름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도 넣어야 되고 번호 앞자리만 앞자리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전화번호도 넣어야 되니까. 그러나 한번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서로 소식도 받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이런 꼭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공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자 어디 며칠을 모입시다. 우리 시위합시다. 그 시위에 일제히 들어오는 거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없어지고 나면 전부 광화문으로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들이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을 만든 건 민주노총이라는 100만 조직으로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1000만
3.1절 앱으로 네네. 대한민국을 다시 찾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각성된 개인의 힘 그리고 그 개인들의 조직 이것만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린다. 조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알아야 조직을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내가 누구 보고 이 조직에 가입합시다 하려면 네. 내가 알아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내가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조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동호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대국본 앱을 우리가 왜 설치를 하고 가입을 해야 되냐면 이 조직을 통해서만이 저들의 혁명 단계의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이 사건들을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핸드폰에 설치하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먼저 이걸 설치하시는 분들이 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용들을 숙지하고 인지해 놓아야지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단순히 앱 설치하고 까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왜 지켜내야 되며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일을 함께 동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국본 앱 하루에 10사람씩 100사람씩 추천해 주셔가지고요. 함께 이게 1919년 3.1 독립운동 때처럼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슈 더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이동호 박사님 모시고 이슈 더 라이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동호 박사님의 또 시사 엑스레이가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하루 종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